매일 아침에 기름 한 숟갈 드시는 분들, 기름 자체만 드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걸 좀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소면 같은 거에 들기름 참기름을 간단히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고지혈증의 해결책은 지금 당장으로 나의 주식을 개선해 보는 거라고. 식탁 위에서 들기름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을 올리는 습관이 실제로 혈당이나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기름은 기름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용유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식탁 자체에 식용유의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걸 대체한다고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식용유의 비율이 너무 높은 분들,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있는 줄 몰라요. 그 속에 뭐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그리고 치킨이에요. 튀기게 되면 기름 함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식용유는 냄새도 없고 향도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요, 기름 범벅이로 만든 계란 후라이 먹었다고 기름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숙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소면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면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기름은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열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업계에 기름을 소분하는 업체들이 엄청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 1리터나 2리터 형태로 팔다가 요즘 이렇게 탁 뜯어서 한 입에 탁 먹는, 아침에 한 입 먹는 요런 작게 분류하던 소분, 그런 상품이 인기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기름 한 수를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물음표가 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이건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우리가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허기가 지면 두 가지 방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배가 비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탕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조금 허기가 달래져요. 왜 그러느냐? 사탕을 통해서 그 혈당이라는 게 올라오니까 배가 조금 허기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기름을 먹는 건 혈당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나 공복감을 메꾸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자체의 열량도 높고요.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면서 장에 엉겨붙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름 한 숟갈을 먹는 거는 아침 공복 때 느끼는 그 처절한 배고픔을 약간 완화해 줄 수는 있죠. 거기까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또는 뭐 전문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춰주고 이런 수많은 얘기는 조금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즉 1차 연관성, 2차 연관성, 3차 연관성일 때 한 3차 어디쯤에는 연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침 공복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하나 드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공복감을 메꾸고 그날 하루에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매일 아침에 기름 한 숟갈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름 자체만 드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걸 좀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곁들여 먹는 거로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일단 달걀 후라이 같은 것들을 할 때 기름을 쓴다든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 좀 냄새가 나는 기름, 버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약간의 올리브 기름을 첨가해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소면 같은 거에 들기름, 참기름을 간단히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는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때는 면, 당분과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면만 먹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소면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거 살짝 버무려 드시면 의외로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고지혈 또는 나의 아침 그 식사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걀과 소면에 약간의 좋은 기름들을 섞어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 대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의 고지혈증이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리고라고 부르는 병이 있죠. 첫 번째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요 세 가지를 현대인의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병은 약간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많이 먹어서요. 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처럼 고지혈증, 즉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건 우리 몸 속에 돌아가서 저장돼야 될 기름들이 저장고가 넘치다 보니까 얘네들을 저장 못하고 혈액이 계속 갖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쪄서 고지혈증이 되느냐,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냐, 요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이 낮아지면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살을 빼면 고지혈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오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식사량,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 혈관을 막는 최악의 음식을 꼽으신다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혈액은요, 죄가 없어요. 혈액은 내가 당을 먹으면 당을 갖고 있고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혈관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당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은 결과적으로 폭식에서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지방을 먹었다고 지방이 많아진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소화를 하다 보면 한계치가 있어요.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거 드시고 혹시 다음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좀 냄새나는 변 보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방을 소화하는 한계 이상을 먹으면 장은 소화를 포기하고 그냥 설사로 배출시켜버려요. 결과적으로 지방은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을 갖고 있죠. 이런 면에서 지방이 기름이 돼서 혈관을 막는 가능성 높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당이 막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흡수하라 그러면 다 흡수시켜요. 잘 흡수합니다. 특히 달달한 맛을 내는 설탕 같은 경우는 흡수율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당으로 저장을 시키는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식품은 물론 한 가지를 콕 집을 순 없겠으나 지방이 주가 되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입에서 단맛을 주는 설탕과 같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건 음료라고 할 수가 있죠. 탄산음료 아니면 아주 달달한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 이런 설탕이 오히려 더 혈관을 막는 가장 주요한 식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일반 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방은 피하고 기름은 먹어라예요.
이게 뭐냐? 지방과 기름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과 기름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두 개가 달라요. 지방은요, 상온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겨울철 추울 때 되면 이렇게 떡지 기름들이 엉겨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지방이라 그래요. 돼지 기름이라고 안 그럽니다. 돼지 지방이 맞는 말이에요. 자, 기름은 뭐냐면요, 추워도 액체 상태로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방과 기름에서는 기름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기름에서는 그럼 다 좋으냐? 아닙니다. 기름도요, 정제된 거, 정제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정제된 거와 정제되지 않은 건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름의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들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올리브유 냄새가 나면 이건 좋은 기름. 근데 냄새를 아무리 맡아봐도 식용유처럼 냄새가 안 나. 이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간이 되시면 부엌에 가셔갖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하나 꺼내시고 식용유를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요. 식용유로 프라이팬에 잘 두른 다음에 프라이를 한번 한 다음에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요, 똑같이 넣고요. 똑같이 프라이를 해 드셔보세요. 자, 다른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커매. 잘 탑니다. 두 번째, 먹으면요, 프라이가 맛이 없어요. 프라이 그 맛있는 음식에 참기름, 들기름의 향이 들어갔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프라이로 하면 맛이 없어요. 그 맛없음의 가장 큰 게 뭐냐? 너무 향이지. 참기름, 들기름은 이렇게 살짝 쬐끔 그렇게만 넣어서도 기름을 먹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것들이 비정제 기름들인데 얘들을 냄새가 안 나는 기름처럼 만들어 먹잖아요. 너무 향이 강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은 물이나 이런 걸로 얘네들을 다 조리하고 삶거나 찌거나 뭐 데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거. 이러면 우리가 먹는 기름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냄새가 주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비빔밥은 맨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추천하시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쓰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혈당, 고지방, 고혈압에 노출돼 있을까?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들은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차곡차곡 적응이 돼야지만 나오는 병인데 이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쌀밥을 안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병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인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쌀에 대한 얘기, 밥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으면 대부분 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얀색 백미, 독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 쌀과 밥을 먹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쌀에 대한 역사, 밥에 대한 레시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영양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고지혈증 이것을 막을 때 기름이 원인이 아니라 당분이 원인이 되는데 그 당분을 대처하는 최고의 대안은 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쌀밥 한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병들을 조금 더 막고 그리고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고지혈증의 해결책은 지금 당장 쌀밥으로 나의 주식을 개선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지혈증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고지혈증은 아니고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부르기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질 혈증 중에서
HDL 같은 경우는 몸에 오히려 더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높을 때에 우리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혈관 안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초반 남성 환자가 급성 췌장염으로 왔어요. 이분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2번이나 췌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도 또 술을 드시고 췌장염이 왔어요. 이분 혈액 검사할 때 간호사가 피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EDTA라고 피를 이제 담아서 놓는 검사실에 보내는 통이 있습니다. 그 튜브에 혈장이 이렇게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얀 게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 색깔이 안 좋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검사 나간 거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5,100 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종 방송을 통해서 30대 후반 남성 환자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5,000 나왔던 거 놀랐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5,000대를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와, 환자분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 지금처럼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급성 췌장염까지 온 것도 지금 문제지만 식사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가공식품 드시고 치킨 피자 매일 드시고 안주로 해가지고 술이랑 같이 이런 거 안 좋은 것들 엄청 드시고 이 식습관으로 지금 중성지방이 5,000이 넘게 나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언제든지 혈관이 어디가 툭툭 막힐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지방이 그냥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장이 다 그냥 지방인 상태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다시 잔소리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보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은 높은 겁니다. 사실 150 이하로 낮추는 게 제일 좋고요. 300 이상이면은 아주 심한 중성지방 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0 넘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근데 이제 5,000이 넘는 거는 이제 드물게 보는 거죠. 이 고지혈증, 중성지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당장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몸이 지방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 많은 음식,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지방변이라 그래서 푸득푸득 지방변 보신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설사와는 조금 다르죠. 무른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이 나오는 이게 이제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변이고 우리 몸이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하다 못해서 남은 것들이 그냥 변으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방 식사 말고 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단순당, 가공당입니다. 우리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환이 되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혈당으로 흡수된 포도당들이 그대로 다 소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간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이 이제 나왔을 때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돼서 다시 혈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남는 혈당은 근육 속에 저장을 해서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장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 이렇게 몸 곳곳에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도 안 되는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변해서 그냥 피로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성지방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글루카곤이 역할을 해서 지방 재배치를 하고도 남아서 혈관에 쌓여 있는 게 바로 중성지방 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으로 대표되는 단순당, 가공당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이제 변환을 시키잖아요. 우리 밀가루 음식들 보면 과자를 포함해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음료수도 진짜 문제인데 이 과당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가 대표적이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소장에서 빨리 흡수가 됨에다가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료라든지 합성 착색료라든지 향미 증진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들이죠. 이런 초가공 식품들을 입에 대는 거를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다 못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피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치킨도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이제 튀김 옷 입혀서 그걸 튀겨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3종 세트로 먹는 거죠.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만들 때 이제 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밀가루 떡도 있고 쌀이고 밀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 고추장, 그다음에
맛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이제 재료들들 달게 설탕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문제라기보다는 양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혈당 피크를 이룬다 못해서 중성지방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배달 음식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고지혈증에 문제가 되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피자, 치킨을 먹고 싶은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당이 높아져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상태면 피자, 치킨, 탕수육, 떡볶이 한 번, 두 번 먹어도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운동한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해서 당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일부 안 좋은 음식 한두 번 들어가도 큰 문제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운동을 끊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계속 직업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운동을 끊고 나서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때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적인데 저희 아버지 도대표 하셨을 정도로 나름 이제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유도 선수셨거든요. 근데 유도 끝나고 나서도 식생활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유도할 때는 너무 건강했던 몸이 유도 끝나고 이제 몸 안 움직이게 되자마자 식생활은 그대로니까 바로 몸이 고장이 나서 당뇨가 빨리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치팅데이라고 표현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빈층 높인다면 일주일에 한 끼만, 이런 정도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 끼만 몸에 안 좋은 거를 먹는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회식 같은 경우도 절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 사시사철 술, 고기 이렇게 되면 몸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고장 납니다. 2개월, 3개월이면 몸의 혈관들 금방 나빠져가지고 고혈압 당뇨 오고요. 생각보다 금방 나빠집니다. 금방 나빠진다는 예를 들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19세, 만 19살이 고혈압성 뇌병증이 온 적이 있어요. 두통이 심하게 온 19살 남자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머리 안에 출혈이 있나 보다. 머리 안에 뭐 혈관 꽈리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혈관 기형 같은 거 있어갖고 모야 같은 거 있어갖고 터졌나 보다 생각해서 혈압이 막 200이 넘게 나오니까 급하게 머리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없어요. 그리고서 혈압을 좀 안정시킬까 싶어가지고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해서 다시 혈압 쟀는데도 계속 200이 넘어요. 도대체 19살한테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좀 물어봤더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고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공장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기여해주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다닌다고 고기술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낼 때는 이제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맨날 이제 라면에 피자에 이렇게 가공식품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끼도 좋은 음식이 없이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3년이 되던 19살 때에 고혈압성 뇌병증이 올 정도로 심각한 고혈압이 온 거죠. 머리의 혈관, 그다음에 심장의 혈관, 말초의 혈관들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이 안 좋으면 훨씬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빨리 오고 당뇨도 빨리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을 하는 동안은 나쁜 걸 먹어도 몸이 버팁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것도 같이 하긴 해야죠. 고지혈증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일부에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라서 있긴 있는데 이거 핑계 대면서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이 온 게 아니라 가족성이라서 온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고요. 인구 전체에서 보면 200명에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드물고 고지혈증 환자 중에서 보면 0.5에서 1%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스타틴이라는 지질 수치를 낮추는 약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이 약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유전성이 아니고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과자, 음료수 이렇게 대표되는 초가공식품들, 밀가루 음식, 배달 음식들, 빵, 떡, 면으로 대표되는 한 글자짜리 흰색 음식들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면은요, 고지혈증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는 2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그거를 너무 끊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보면은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여기 보이죠? 일부러 이거를 가공식품의 예시로 갖다 놓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뒷면이 지금 없는데 박스에 보면 뒷면을 보면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성분들, 합성 착색료, 보존료, 식용 색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젤리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급격하게 올리고 흡수는 빨리 되는 가공식품들이 초가공식품들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면 다 고지혈증인 건가요?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로 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개라도 이상하면 이상지질 혈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를 보는데요. 먼저 총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일 때,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했죠. 요거는 남성 기준으로 40 미만일 때, 여성 기준으로 50 미만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진단 기준보다 정상치는 훨씬 더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정상인 게 아니고요. 정상 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00 미만이 정상인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0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이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따로 정상 기준이 없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수치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위험군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틴 정말 위험한가요? 스타틴은 사실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약이긴 합니다. 스타틴은 일단은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혈증의 0.5에서 1%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약입니다. 근데 사실 그 외의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교정이 근본적인 치료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우리 이 스태틴 약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낮아져서 정상 수치니까 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식사를 교정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습관을 변경하라고 했을 때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이런 초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먹게 되고 하나 먹게 되고 2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을 잘 못 바꾸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약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했을 때 다 바꾸면 우리가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바꾸시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약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처방할 수밖에 없는 약이긴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내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은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작용이 이제 근육통 가장 흔한 부작용이죠. 경미한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장 증상들, 복통이나 변비, 소화불량, 설사 이런 것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비교적 흔한 부작용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제 드문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드물지만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침소봉대돼서 환자분들이 스타틴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육병증,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요. 그다음 간 기능이 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36% 정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스타틴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이런 고위험을 감안해서 안 쓰시면 좋은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활 습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큰 약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스타틴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틴 먹으면서 생활 습관 안 바꿔도 된다는 약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당연히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핑계긴 한데요.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바꿔야 됩니다만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뇨 환자 우리
한국인들한테서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게 사실 응급실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당뇨서 보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내과 선생님이 10대에서 당뇨 환자가 오면 예전에는 당연히 10대면 1형 당뇨를 검사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1형 당뇨일 수도 있고 2형 당뇨일 수도 있고. 10대에서 2형 당뇨는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응급실에서는 20대, 30대 2형 당뇨는 많이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당뇨는 당연히 40 넘어야 걸리는 질환이고 20대, 30대의 당뇨 합병증, 예를 들면 심한 구토로 와가지고 당뇨작성 케톤 산증이 처음 발견이 됐다. 이러면 당연히 1형 당뇨 환자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사례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20대, 30대면은 2형 당뇨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가 많고요. 근데 그 원인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식습관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초가공식품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초가공식품으로 열량이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영국은 열량의 거의 60%가 초가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량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음식의 볼륨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열량이 초가공식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열량으로 보면 거의 60%가 다 초가공식품이다. 미국 같은 데는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마트가 없어가지고 초가공식품밖에 먹을 게 없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채소나 과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곳인데 대부분이. 그런데도 초가공식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문제고요. 그 연구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초가공식품이 열량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연구했을 때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30%는 훌쩍 넘어서 아마 40% 정도, 거의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가공식품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 이런 데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어디 미팅을 가도 커피 내놓으면서 과자 항상 내놓게 되고, 뭐 간식으로 회사에서 내놓는 것들이 다 빵,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혈관 건강을 망가뜨릴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접대가 아니라 해를 주는 물질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자연식, 해먹는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실 저도 음식을 해 먹을 생각은 못 하게 되는데, 왜냐면 버려진 음식이 너무 많아지고 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제 4, 5일 정도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올라올 때까지 한 3, 4일 동안 먹을 것들을 이제 챙겨 갖고 가는데요. 왜냐하면 가공식품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록 채소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해결한다고 가공식품으로, 배달 음식으로, 편의점 음식으로, 라면, 빵 이런 걸로다가 먹으면서 한 끼 한 끼를 넘기게 되면 그거는 당뇨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운동량까지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일단 전철 같은 경우 요즘 뭐 워낙 도심 지하철 이런 거 보면은 3층, 4층, 5층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만 다니기만 해도 3,000보, 5,000보를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호선을 이제 바꿔 탄다, 갈아탄다 이러시는 분들이면 걸어서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방법만 해도 굉장한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한다 그러면은 뭐 5개 층 이하 정도는 그냥 걸어서 다닌다, 이런 약속을 자기한테 한다면 그러면 뭐 7,000보, 8,000보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너무도 많은 곳에서 엘리베이터 기본으로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으로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걸을 기회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도 운동량 부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걷거나 아니면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제일 좋고, 그렇게 해서 5,000보, 7,000보를 채우거나, 아니면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를 한 바퀴 돌거든요. 3km 반 돌면 3km고 두 호수를 다 돌면 이제 5km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km를 채우는 이제 러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땀 나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땀 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땀 났다가 그냥 씻고, 그리고 좀 말리고 집에 가서 씻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뭐 더 좋은 환경이면은 옷을 바꿔 입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긴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걸어서라도 햇빛을 받으시고 5,000보, 7,000보를 채우시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계단으로 오르신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업무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법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도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뭐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뇌가 충분히 편안히 쉴 시간에 쉬어야 근육도 이완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사실 응급실에서 혈압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중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혈압을 낮출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내 몸이 소화 기능을 올릴 기회도 없고 근육을 이완시킬 기회도 없는 거죠. 그냥 상시 맹수들한테 둘러싸인 상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면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몸에서 가라앉고 구교감신경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는 또 이제 컴퓨터 많이 보느라고 자세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목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있죠. 또 쉬어야 될 때는 쉬지 않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 근육이 긴장을 주고 두통 일으키고 이렇게 눈은 또 부릅뜨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쉴 때는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완하고 충분히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느끼면서 그렇게 몸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저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쉰다고 할 때에 잠이라도 충분히 편안하게 많이 자야 되는데 이 새벽에 알림 오면은 한번 깨가지고 스마트폰 보는데 습관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잠도 잘 못 잘 뿐 아니라 다음 날도 잠을 계속 못 자는 악순환이 되면서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내 혈관 건강, 내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뒤에는 내 몸의 병 상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병이 당뇨 고혈압이 아니라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일부러 신경 써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우리 몸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번 잴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잴 수는 없고 혈당처럼 연속 측정기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리 상태를 보는 게 이제 뇌파라든지 아니면은 좀 HRV라 그래가지고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보는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검사하는 데에 한계들이 있고 연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스트레스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상 속 무심코 넘겼던 당뇨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뇨의 초기 증상 하면 우리가 3대 증상 얘기를 하죠.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변이 늘어나고 물을 많이 찾게 되고 그다음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또 배가 금방 고프고요. 이제 그 외에는 체중 감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피부가 거칠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 말초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말초혈관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상태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 모강 각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하면은 목 뒤에 있는 피부들이 검고 딱딱하게 변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좀 진행되어야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초기 증상이고 그다음 그 외에는 피로감 아니면 무기력함, 자도자도 졸린 거, 아니면 식사 후에 바로 졸린 거 이런 것들도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의 초기 증상일 수 있고요. 가려움도 피부 건조의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당뇨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처가 났다가 잘 안 낫는 그런 회복의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감염, 염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발의 초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손발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들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소변에 거품료가 나오는 것도 단백뇨인 경우도 있고 당 자체가 나왔을 때도 거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거품료도 주의해야 될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음식만 끊는다면 무엇부터 끊어야 할까요? 당뇨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초가공식품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가공식품 하면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초가공식품에 포함되지만 더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중에서 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가당 음료를 꼽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 우리가 과일 주스라고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알고 보면 가당 음료인 것들, 100% 생과일이 아닌 음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가장 악영향을 줍니다. 콜라를 물 대신에 먹게 되면, 이런 걸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콜라를 물 대신에 먹게 되면 1년 이내에 짧게는 6개월 만에 당뇨로 바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콜라나 이런 음료수들은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물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물로만 대신할 수가 있다. 음료수는 물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가당 음료 한 잔씩만 마셔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만 가당 음료를 한 잔씩만 마셔도
E형 당뇨가 25%나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우리 가당음료 한 잔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사이다 요만한 거 하나, 콜라 요만한 거 하나, 뭐 그냥 음료수, 아메리카노 먹어도 뭐 쉽게 이렇게 액상과당 2번 뚝뚝 뿌려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당뇨를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가공당은 절대 피해야 된다. 특히 액상과당을 포함한 가당 음료는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당이라는 게 이 액상과당이라는 걸 말하는데, 액상과당이라는 게 콘시럽이거든요. 옥수수를 가공을 해가지고 당만 뽑아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혈당을 엄청 빨리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콘시럽은 과당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도당과 설탕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한번 대사를 해야지 포도당이라는 열량으로 바뀌어요. 간에 악영향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더 빨리 바뀌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간을 더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흡수가 빨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두 가지로 한꺼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초가공 식품 중에서도 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를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콜라를 전혀 안 드시나요? 대체당이 들어간 제로콜라는 어떤가요? 음료수 먹은 게 한 2달쯤 됐을까? 애들이랑 같이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빨아먹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손으로 먹는 일은 없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면 선택할 수가 없죠. 뭐 스타비아라든지 알룰로우즈 뭐 이런 대체당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제로 음료라고 하는 것들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은 아니라고 하는데 합성당이라고 하죠. 당의 맛은 200배, 300배 높으면서 이 혈당은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뇌를 속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갈망은 더 많이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당장 내가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둘 중에 하나를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혈당을 안 올리는 제로 콜라가 그나마 낫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뇌를 속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 오히려 보면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 짠 것도 그렇잖아요. 짠 것도. 우리가 이제 염분을 많이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WHO 기준보다 거의 2배 이상 먹고 있죠. 한국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설렁탕을 먹어도 소금을 안 쳐서 먹을 정도의 맛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에 익숙해지면 다른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쳐야지만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 대체당이라는 거는 그 단맛을 더 중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당장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그나마 낫겠지만, 길게 보면 단맛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이 합성당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합성물질은 어떻게든지 우유물에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맛이 어떻게 길들여졌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당분 맛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염분, 짠맛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드레싱을 꼭 선택해야 된다면 시큼한, 상큼한 맛에 일부러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깨나 이런 고소한 맛을 그나마 좀 찾는다든지, 하여튼 시큼한 맛을 조금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큼한 맛은 식초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게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꼭 처먹어야 된다면 시큼한 맛을 찾으시고, 발사믹도 도움이 되고 식초 베이스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짠이나 아니면 그 마요네즈 베이스, 이런 것들은 사실 악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선택하더라도 그런 걸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발사믹 식초도 당연히 좋은 지방, 올리브 지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유지여도 마요네즈가 들어간 드레싱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식초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초 베이스로 시큼한 맛에 적응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당뇨 자체를 낮게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큼한 맛의 베이스로 되는 것들은 단짠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매운맛에 중독되는 게 또 큰 문제인데, 매운맛은 단맛과 짠맛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면서 맛있다, 이게 대부분 달고 맵다거든요. 달고 맵고 또 짠맛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당뇨에 취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약 없이도 식단만으로 치료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료는 약을 먹어서 당을 낮추는 치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이 없어도 내 몸의 혈당 상태가 100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식습관 바꿨다고 바로 약을 끊는 건 금물이고요. 당을 낮춰서 주치의 선생님이 봤을 때 당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당 상태를 병원 가서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미리 식습관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BST라고 하죠. 당 체크, 찔러서 체크하는 거를 하루에 최대 4번 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아, 지금 식생활 바꾸고 나서 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약을 줄이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연속 혈당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팔에다가 이렇게 꽝 하고 찍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침을 하나 받고 2주 동안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걸로 재면은 그래프로다가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평소에 혈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눈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 더 빠르게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1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2형 당뇨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비용 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비싸긴 합니다.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 하면 많은 분들이 여주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생활 습관 그대로 두고 여주 하나 먹는다고 당이 싹 낫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짱 도루묵이고요. 당연히 좋은 식생활, 생활 습관 바꾸고 거기다 여주를 먹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을 구해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나쁜 음식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내 식탁을 나쁜 음식을 배제하고 좋은 재료들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통곡물과 잡곡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이런 정제된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가득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는 그런 통곡물, 우리 주위에는 현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빵을 꼭 먹는다면 통밀빵을 구해 드시면 좋은데, 흰빵 대신에 통곡물이 100% 들어가 있는 통밀빵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빵이 잘 되지 않거니와 맛도 모양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판되는 게 거의 없어서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 말고는 거의 대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녹색 채소를 제가 강행조를 많이 드리죠.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깻잎, 상추 같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이런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과 섬유질,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말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몸에서 혈당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좀 덜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유산균,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먹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녹황색 채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해조류들, 미역이라든지 김, 다시마들도 너무너무 좋은 채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꼽으라면 뿌리 채소들, 당근, 우엉,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높기는 하지만 많이 먹지 않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 비타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는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요. 렌틸콩, 강낭콩, 병아리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재료로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고요. 또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로서 통깨랑 아마씨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생선들도 최대한 좀 작은 생선들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붉은 육류보다는 화이트 머스를 많이 먹으라고 하죠.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방이 적은 닭 가슴살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원으로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달걀, 계란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풍부한 난각번호 1번, 2번 정도의 계란이라면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C군이 많이 들어있고 레시틴 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 차원에서도 계란이 들어가고 또 견과류도 포함이 되는데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견과류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아보카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 중에서는 올리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리할 때에 포화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트랜스 지방으로 많이 변환시킬 수 있는 식물성 기름보다는 가열 최대한 안 하고 튀김 최대한 안 하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많은 당뇨 합병증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응급 상황을 많이 겪는데요. 우리가 신장,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전해질을 걸러내지를 못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투석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혈관에 이렇게 AV 피스츄라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몸에서 피를 빼내서 기계에서 걸러줘서 신장을 대신한 다음 다시 넣어주는 신장 대체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시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그것도 하루에 4시간에서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까지 이 기계에 매달려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항상 몸이 피곤하고 구역질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사고 많이 나는 게 하루 걸러 하루일 땐 괜찮은데 일주일 중에 이틀 걸러 하루 투석을 할 때 이럴 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월요일이나 일요일 때 환자들이 이 칼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칼륨이 투석을 잘 못한 날, 투석을 건너뛴 날이나 이틀 걸리는 날 고칼륨 혈증으로 많이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이러면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전해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응급실에서 너무 당뇨의 무서움을 많이 봐왔고요. 또 두 번째 합병증으로 이제 망막병증, 눈 안 보이는 망막병증도 너무 심각한 합병증이고, 또 당뇨발, 발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피부에 상처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가도 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소독하고 치료해도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저는 응급실에서 19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당뇨가 저는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즈도 처음에 면역결핍 시작돼가지고 바로 죽는 질환 아닙니다. 20년 동안 합병증이 쌓이고 쌓여서 죽죠. 근데 에이즈는 무섭다고 하고, 그런데 B형 간염 이런 것들 무섭다고 하죠. 간염에서 간암으로 가기도 하고 무섭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만성질환은 무서워하면서 왜 당뇨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혈압, 당뇨도 그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당 올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당장 응급 상황을 미룰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덜 무서워하시는 걸 수 있는데,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뇨의 합병증을 미루는 것 뿐입니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인 식습관, 생활습관 변경을 꼭 해야 된다.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생활습관을 가진 우리 현대인들 대다수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많은 병들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특히 뇌졸중이라는 병을 정말 많이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 다음으로, 그다음에 심장 혈관 질환 다음으로 높은 원인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게 차라리 빨리 좀 세상을 뜨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나은데, 이게 후유증이 남아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저희 의사들도 뇌졸중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내가 의식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혼자서 거동을 못 한다거나 혼자서 식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만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또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고 좀 두려워하게 되는 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경우, 잘 좋게 된 경우와 좀 좋지 않게 되게 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환자분 60대 이제 환자분이셨는데 1시간 전에 이제 반신마비가 갑자기 생겨서 왔어요.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옆에 사람들 워낙 많았으니까 빨리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그분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질 못했고 한마디도 말 자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와서 뇌졸중을 진단을, CT 등을 찍어서 진단을 했고 한쪽에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다행히 빨리 치료, 시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응급 뇌경색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전 제거술을 해서 다행히 빨리 혈전이 제거가 됐고, 처음에는 완전 반신마비였는데 몇 시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다음날에 보니까 말이 좀 어둔한 건 남았지만 팔다리 힘은 거의 다 좋아지고, MRI도 찍어봤을 때 이제 크게 남을 뻔했던 후유증, 뇌 손상이 조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봤는데 거의 뇌경색 재방 없이, 그리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기억에 남는 다른 분도 계신데, 이분은 이제 70대 분이셨고 혼자 이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자녀분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서 가봤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혼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이틀 가량을 화장실에 혼자 이제 샤워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샤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반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이틀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은 후유증이 아쉽게도 좀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신마비인 상태로 누워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뇌졸중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평소에 우리가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응급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뇌동맥류라는 것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이번에 검진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뇌동맥류, 예를 들어서 뭐 4mm 이하, 5mm 이하 뇌동맥류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뇌동맥류가 터져야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도 뭐 2mm, 3mm 이렇게 되는 작은 뇌동맥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니까 치료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또 추적 관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해서 뇌동맥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들이 또 나이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뇌동맥류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또 많이 있죠. 이제 고혈압도 늘어나고 비만도 늘어나고 당뇨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 뇌동맥류가 증가하는 거, 또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또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갑자기 생기는 두통입니다. 뇌동맥류가 한 번에 뻥 하면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 뇌동맥류 특히 약한 벽으로 찔끔찔끔 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면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생겨요. 벼락두통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벼락 치듯이 갑자기 뻥 하면서 뭐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크게 터지면 뭐 그 순간에 바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두통이 좀 있다가 조금 지나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다가 또 머리가 아프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입니다. 벼락 두통의 정의는 5분 이내에 피크까지 치는 거거든요. 5분 이내에 끝까지 꽉 아픈 이 두통이 생긴다면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외래보다도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뭐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좋아지더라도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편두통하고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 용어로서의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아픈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면 그 한자말 자체가 한쪽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 물론 위험한 증상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내가 아프던 두통이 그냥 뭐 간간히 있다가 이번에 또 있었다 이러면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새로운 두통이 특히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앞이든 뒤든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힘이 빠져요 라고 하면 한쪽이 빠지나 양쪽이 빠지냐, 팔다리가 빠지냐 이런 것들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반신마비는 중풍의 증상이다, 반신마비는 뇌졸중 증상이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얘기예요. 왜 그런지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각 뇌 세포가 이제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입장에서는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랑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팔에 힘이 빠질 때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도 손상이 오면 같이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쪽 손을,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지배하는 왼쪽 뇌랑 왼쪽 팔을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뇌 손상이 오려면 그 사이에 있는 뇌들도 다 손상이 와야지만 양쪽 팔에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요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상되면 우리가 뭐 멀쩡히 서 있거나 의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에 사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부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보는 경우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데 손도 오른쪽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위험이 엄청 높은 거고 역시나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진다. 이거는 위험한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이 어둔하다라는 증상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은 어지럽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니고 오히려 더 흔한 이석증이라는 원인이 있지만 말이 어둔한 거는 의외로 뇌질환 외에는 크게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말 어둔하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말 발음이 뭔가 뭉개지고 명확하게 말 못하고 뭐 한쪽 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어둔하게 하면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 예방 음식.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지금 당장에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뇌졸중이 너무 무서운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들으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잘 지키는 게 뭔가 특별한 슈퍼푸드를 기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실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통곡물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러한 잡곡 같은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뇌에 정말 좋은 걸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지방들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뇌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들도 우리 뇌에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쁜 음식이 또 좋은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뭐 열심히 찾아 먹지 않더라도 나쁜 음식만 피한다면 그게 더 우리 건강, 특히 뇌 건강에 효과적인데 나쁜 음식의 대표 주장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당 음식 같은 거, 과일도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쁜 탄수화물, 당류뿐만 아니라 이제 흰색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밀가루라든지 흰 쌀밥이에요. 이런 것들 역시 뇌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언제쯤부터 챙기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50대 때부터 진짜 열심히 챙겨요. 그리고 40대 때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주위 아픈 분들도 좀 많고 이제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발견되고 뭐 해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관심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 바로 20대 30대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준 습관이 나중에 이제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뇌졸중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그 위험인자 조절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보면 주로 뭐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30대, 40대 젊은 뇌경색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뭔가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혈관에서 혈전을 많이 만들고 또 혈관을 쉽게 얘기하면 더럽게 만드는 거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 끼게 만들고 해가지고 담배가 뇌졸중을 많이 유발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면 그게 뇌출혈이고 증상이 생기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 뭐예요?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발견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은근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게 터지는 경우가 30대 후반, 40대 이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가이드 드리는 거는 뭐 40세 이전에도 하면 당연히 좋지만 한 40살부터는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0살부터 뭐 큰 이상이 없으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50대나 60대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뇌 사진, 뇌혈관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뇌 MRA라고 하는 그거는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CT로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조영제를 써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 협착을 확인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쌓이는지 보는 건데 뇌 속이나 심장 혈관은 보기가 좀 힘들고 이 경동맥은 초음파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40살부터는 뭐 1, 2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에 중요한데 체중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비만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외로 저체중도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는 또 많은 환자분들은 저체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살이 너무 이제 마른 것도 좋진 않아요. 골고루 우리가 근육량도 좀 충분해야 되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근육량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젊었을 때부터 20, 30대 때부터 관리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럼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럼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럼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 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경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럼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